안녕하세요. 국어강의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되고요. 앞에 QR코드 있는데 제가 해마다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본 브이로그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 설명회는 지금 11월 19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7년 11월 18일이 자녀분들 수능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기준으로 2년이 조금 안 남은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쉽더라고요.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시험이 어려우면은 반사이익을 보는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시험 난이도로 인해서 변별당해 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둘째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에 따라서 좀 말이 웃기긴 한데, 특정 수준 이상의 난이도에서 털어져 나가버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조금 특정 난이도를 뚫어버렸거든요. 특정 난이도를 뚫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1등급 컷을 보시면 안 되고 1등급이랑 2등급 컷, 2등급이랑 3등급 컷 차이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전체적인 1등급 컷이 낮더라도 1, 2등급 컷이랑 2, 3등급 컷이 촘촘하게 붙어 있다면 강한 변별일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1등급이랑 2등급 컷 차이가 통상 한 4점? 좀 촘촘하게 붙으면 3점 이렇게도 붙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언어 매체 기준으로 1등급 컷이랑 2등급 컷이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7점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5문제 중에서 2점짜리 2문제, 3점짜리 1문제 이렇게 7점. 그러니까 3문제 정도가 이렇게 컷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변별이 세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 보실 때 1등급 컷 같은 것만 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모두 극상위권인 경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 컷 차이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학년, 2학년 시험 분석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는 툴이에요. 저희 반에서 그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100점을 뚫고 저녁에 인제 '잘 봤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해 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이렇게 와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작점 자체는 낮진 않았지만 이렇게 2등급 중반 정도부터 공부를 좀 제대로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험난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한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1년 커리큘럼인데 음 겨울 강의는 강의 제목이 있어요. 되게 거창합니다만 어 올해 처음 인제 네이밍을 해 봤거든요. 만인의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2학년 첫 강의의 목적은 저희 수업을 듣고 향후에 저희 수업이 아닌 수업을 듣더라도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수업을 듣다가 저희 수업에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수업을 듣다가 다른 수업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좋은 강의가 학교 학원 선생님 혹은 강사의 개성이 잔뜩 나오는 게 좋은 강의라고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름방학이랑 이렇게 수능 집중반 강의는 제 개성을 잔뜩 묻혀서 진행하는 강의인 반면에 올해 강의는 제가 가진 강의의 개성을 모두 빼고 진행할 거예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쭉 제 수업을 몇 년씩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수업은 사실 선생님들 개성이 꽤 많거든요. 아마 자녀분들 보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A 선생님은 A라고 얘기했는데 B 선생님 갔는데 B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가끔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제 이게 뭐 고3 때 같은 경우야 뭐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A라고 얘기하든 B라고 얘기하든 학생이 좀 덜 흔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비기너 레벨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무조건 어떤 방식이나 어떤 개성을 강하게 주입시키는 게 향후 국어 학습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개성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들만을 굉장히 담백하게 진행하는 강의다. 3시간 반 동안 문학과 독서와 문법까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이 거창하지만 만인의 형식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형식을 만들어주는 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바뀌는 거 얘기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시험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이 등장했어요. 뭐 전에 건 솔직히 이제 알 필요 없습니다. 남의 일이잖아요. 네, 저희 것만 알자고요. 화법과 언어라는 카테고리가 등장했는데요.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예비 시행 평가가 있는데 그 예비 시행 평가 시험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형태의 시험을 처음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면은 좋은데 이게 본인 자녀한테 득인지 실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험을 처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 설계를 하면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당 형태의 시험을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시험 자체의 복잡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등급 컷이 낮은데 언어와 매체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언어와 매체가 진짜 쉬웠어요. 왜냐하면 매체라는 과목을 처음 출제했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래서 극상위권 의대생들이 선택 과목을 10분 컷 이렇게도 내버렸다고요.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대쯤 가는 친구들도 10분 컷을 절대 못 냅니다. 왜요? 시험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녀분의 입시가 어느 시간에 펼쳐지느냐가 사실 꽤 운적 영역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분들 지금 화법과 언어란 카테고리 처음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어느 시점쯤 보시는 거예요? 시작부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생소하니까 겁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문항 자체의 복잡도를 구조적으로 높게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진행될수록 당연히 고도화되게끔 설계가 되다 보니까 모델상 낮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가 출제될 수가 없는 구조의 시험에서 자기가 실수를 잘 줄이는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펼쳐질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출제되는데 이 형태의 문제가 아예 없었던 문제 아니에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마치 신유형처럼 설명을 합니다만 예전에 화법과 작문과 문학 이렇게 문법을 합치기 전에 시험지에 해당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형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발표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제 뭐 보조 용언을 썼다, 피동 접사를 썼다, 의존 명사를 썼다 이런 문법적 개념이 섞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쪼끔 문법 문제 외연이 쪼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 문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것들만 잘 보면 좋았는데 인제는 말을 하는 단위에서 사용하는 화법 단위에서 사용하는 문법 개념이 쪼끔 더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기존에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하이라이트로 보던 부분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대충 본다는 표현이 웃깁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까지도 인제 조명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법의 전체 범위가 조금 늘어난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 형태인데요.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죠?
13번 문제가 예비 시행 평가에서 독서와 작문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 자체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어떤 걸 시사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기에도 보기의 길이가 조금 길어요, 길지 않아요? 보기의 길이가 아마 생각에 따라서는 요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꽤 긴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글을 읽고 새로운 글을 쓸 거야, 비평문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보기 길이가 꽤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문 자체는 조금 짧게 설계가 돼 있어요. 실제로 예비 시행 평가를 보면은 뭐 1학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봤을 때 지문 자체는 조금 짧은 느낌이고요. 다른 1학년 모의고사랑 비교를 했을 때 문제에서 읽어야 할 요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기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총량을 맞췄는데 독해 부담을 위해서 총량을 맞췄는데 지문을 길게 써가지고 독해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지문을 조금 줄이고 선지 길이라든지 보기 길이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독해 총량을 맞출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예비 시행 평가기 때문에 이 시험 하나로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피셜로 나온 시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낼 거야라고 말을 뱉은 시험이라면 첫 해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되게 아드님 따님이 엄마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약속 안 지키는 레벨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은 이제 할 거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간 부담의 가능성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독해력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지문 독해와 관련한 시간 부담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이거 지금 보기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문항 해결과 관련한 부담이 조금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부담이 어떻게 보면은 지문 자체의 독해에 기반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의 층위와 관련해 가지고 시간 부담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것과 관련한 것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입니다만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문제 해결력과 관련한 부분들의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국어는 사실 글을 되게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만 당연히 뭐 예비 시행 평가를 봤는데 기존 1학년 모의고사보다 지문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반대쪽 얘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비 시행 평가를 봤을 때 지문 길이의 증가보다는 보기나 기타 선지 길이가 조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능력을 과거보다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20대 친구들을 봤을 때 동의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대 친구들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시켰을 때 매뉴얼대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써준 대로 하는 건 좀 잘하는데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좀 속된 말로 어리버리탄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애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상황이 아닌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금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젠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가 사람이 딱 대화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뇌가 멈춰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겪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핸들링하는 능력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딥하게 묻는 형태로 시험이 약간은 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비 시행 평가기 때문에 첫 해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제시문가 같은 형태로 나와 가지고 평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평론이 들어있는 형태의 문학 문제가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비 시행 평가에서 다시 이렇게 그 평론 형태를 다시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기존에 안 나왔었어요. 몇 년 옛날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예비 시행 평가에서 다시 끄집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뭘 묻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어, 평론을 활용했다? 사실 평론은 굳이 따지면 문학 문제에 나오는 긴 보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문제에 보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기를 지문 안에 삽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들의 만능 치트키죠. 아드님이 머리는 좋은데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평론대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평론대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내신 때 외웠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배경 지식대로 접근하는 친구들을 떨어내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평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품만 얘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안내문 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의 시공간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기초 이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얘기도 했으니까 내신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진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뭐 이렇게 뭐 휘문이나 뭐 이런 진선인가 뭐 거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1학기 때 문학으로 내신 칩니다. 1학기 때 문학으로 내신 쳐요. 그리고 2학기 때는 화법과 언어나 독서 작문으로 보는데 동네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지금 화법과 언어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음, 2학기 때는 독서, 비문학으로 많이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언어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스한 선택이기는 해요. 왜 그렇게 보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나이스한 선택인 게 음, 동네에서 대부분 고3 학생들을 좀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3학년 때 문법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3학년 때 문법을 시작하면은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완벽한 완성을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태까지 문법 공부 안 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 하니까 그때 시작하려고요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냥 2학년 2학기 때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한 바퀴 시키고 3학년 겨울에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것이랑 그대로인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뀐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배 어머님들이 문법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 선배 어머님들의 입시 환경이고요. 바뀐 입시 환경에서는 문법 공부를 일찍 공부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문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일찍 하세요. 아주 뭐 딥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학습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대로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뭘 그대로라고 보냐면 과목은 한번 보세요. 과목은 화법과 언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시험이 뭐만 나올 확률도 좀 존재할까요? 그쵸? 화법과 언어인데 실제로 화법을 갖고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는 변별이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화법과 언어인데 뭐만 갖고 평가를 해 버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문법. 언어만 갖고 평가를 해 버릴 수도 있겠죠. 같은 이유로 독서와 작문이래요. 비문학과 작문이래요. 이거 가지고 변별이 되실까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함부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학교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리겠죠. 문법만 치든지
아니면은 독서만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번 겨울에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회 끝나고 제가 제자 2명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아마 별일 없으면은 그 친구들도 다 이번에 입시에 성공을 해서 좋은 학교에 갈 것 같아서 현재 올해 수능 1등급에 90점 이상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 2명을 제가 이제 조교로 이렇게 데려와 보려고 같이 돈가스 먹이면서 덕담도 하고 막 이러려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두 친구를 제가 부른 건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한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1등급이었던 친구였고요. 한 친구는 4에서 2를 간 친구였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국어라는 게 사실 개인차가 되게 큰 과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종 결과가 좋은 사람한테 조언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조언이 잘 안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헬스장에서 운동 배울 때 PT 선생님이 "석표 씨 왜 이거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이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왜 국어에서는 뭐 원래 꾸준히 1등급인 친구가 하는 조언이 꼭 유리할까? 전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원래 꾸준히 1등급이었던 시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은 힘들었지만 도전자의 레벨에서 어떤 스텝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올라왔는지 그 과정이 더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교진을 인제 질문 조교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학습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았던 친구들을 구성을 해 보려고 제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때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친구들한테도 그냥 안내를 그렇게 하려고요. "이 날은 오면은 이런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조언을 받으면 좋고 이 날은 이런 분이 와 있으니까 오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 강의의 최대 목적은 학습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알아야 할 지식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년 단위로 세계가 좀 급격하게 바뀐 세계다 보니까 사실 분명히 현대 소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들에게는 현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같은 현대를 살고 계십니다만 부모님이 보셨을 때 자녀분들과 같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10년만 지나면 애들이 요거트 뚜껑도 안 핥아 먹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좀 알아야 되는 독해 방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게임의 룰과 관련한 것들인데요. 제가 국어 강의합니다만 올해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올해 수능 영어 34번이 정답률이 극악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 수능 영어 34번이 극악인데 제가 그거를 해설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정답률이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틀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어를 못하면 틀립니다. 층위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다른 층위를 이해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를 어느 정도만 하면 누구나 아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를 못 읽으니까 층위를 판단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묻는다고조차 상상을 못 했으니까 아마 틀렸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독해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예, 문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문법도 하고 그래서 그냥 3시간 반짜리 수업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쭉 수업하고 약간 미진한 친구들은 남아서 질의응답도 하고 앞뒤로 와가지고 클리닉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클리닉 이번 겨울 클리닉 제목은 질문의 숲이라고 제가 클리닉 이름을 좀 달았는데요. 클리닉을 갔을 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아이가 가서 문제만 풀다 오는 건 아닐까? 그리고 본인 질의응답을 다 하고 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클리닉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입실했다 나갔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이 의미 있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질문하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학생들은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국어 기준으로 질문을 받아줄 테니 와서 질문을 해보렴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 10명 중에 1명이고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친구는 한숨 쉬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질문하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클리닉 시간을 좀 유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왔을 때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풀어야 되는 레벨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저번 주 주차 과제물 점수가 이러니까 "어떤 지문만 오늘 나랑 열심히 해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바꿔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사실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은 학습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받아주기에는 질의를 할 만한 실력이 통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죠? 제가 올해 강의 16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해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질문이라도 생각을 해 봤을 때 뭔가 국어적으로 자극이 올 만한 것들을 저희 조교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제 다양한 등급대의 조교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분명히 들어야 되는 의문이 있고 좀 더 위의 친구들은 다른 단계에서 분명히 의문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조금 물어봐 줄 수 있는 형태의 클리닉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유용한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클리닉장에 직접 있을 테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1등급 친구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주차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별 자료를 많이 주는데요. 영역 자료는 많이 주는데 사고별 분석 자료는 사실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 출제하는 사고별 분석 자료를 함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단어를 참 어려워합니다. 단어를 참 어려워해요. 단어를 참 어려워합니다.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막 수업하다 보면 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비에 걸어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비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아니 뭐 세 가지까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계집종, 살인문, 뭐 옳고 그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 걸어보고라는 말이 살인문 주변을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슬프게도 본인의 어휘력이 여기쯤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작품은 봄날에 한가롭게 산책하는 작품이 될까요? 아니면은 동네 양아치가 되는 걸까요? 동네 양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이렇게 지금 다 웃으시지만 생각해 보면 댁에서 겪고 계신 문제들 아니실까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맨날 아침 7시에 많이는 아니고 아침 7시에 카톡으로 10문제 정도씩 매일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한테는 뭐 따로 장학금을 줘서 베네핏을 줘서라도 조금 시키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서 뭐 학교 갈 때 릴스 보면서 뭐 우리 오빠들 뭐 이런 거 보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조금 해 보는 것들이 전반적인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준비를 조금 해 봤습니다. 자, 이번 겨울 강의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개성이 없이 꼭 필요한 것들을 담백하게 학습할수록 기대값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를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문을 아직 타인한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때 당연히 해당 단계에서 발생하는 질문을 맞이해 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가장 밑에 깔려 있는 단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강의를 자신 있게 준비했으니까 연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거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